안녕하세요. 아침의 문을 여는 마켓 시그널입니다. 더 깊게 빠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희.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말 동안에 뭐 할까 이런저런 행복한 고민으로 바쁜 아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챙겨보실 건 챙겨보셔야겠죠. 오늘도 알찬 소식이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간밤에 정말 간만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우승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고용 시장이 더 빠르게 차가워지는 분위기가 확인되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간밤 보내왔던 시그널은 어떤 컬러였나요? 네, 그린 라이트였습니다. 목요일장 함께 보시죠.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란히 오른 게 참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요. 다우존스 지수 이날도 0.85% 오르면서 7거래일 연속 올해 들어서 최장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27% 그리고 0.51%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올해 말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덕분에 시장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미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한 점도 주식시장,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를 키우면서 상승을 뒷받쳐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도로 목요일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에서 전체적으로 색깔이 좀 거무튀튀했다면 그래도 이날은 좀 쨍한 초록색, 강한 상승불을 킨 종목들 좀 많이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대형주에서는 그런 쨍한 초록색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0.4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애플도 1%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3위에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8% 하락세를 보였는데 대체적으로 이날 반도체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전날 이 급락했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구글이 0.24%, 메타가 0.6% 강세였고요. 아마존이 0.8% 오름세를 보였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1.57% 하락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GM 좀 약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겨울을 맞이했다며 이 제너럴 모터스가 올해 전기차 생산 가이드를 20만 대에서 30만 대로 유지하긴 했지만 이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GM이 전기차에 집중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었는데 이런 미국의 전기차 시장 겨울이 GM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꼽은 첫 번째 특징주는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죠. 암이 되겠습니다. 이날 2.34%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공개했지만 실망스러운 연간 가이던스에 이 전날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하락하더니 정규 거래에서도 2% 넘게 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암의 주된 수입원은 설계 판매로 얻은 라이선스와 로열티 수수료인데요. 암이 모바일 칩 시장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출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오자 IT 업계들이 AI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로까지 이어지는 모습들 포착이 됐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입니다. 이날 3%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자가 지난 분기 200만 명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1분기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에 주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그래도 스트리밍 부문에서 광고 매출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광고 매출 좋게 발표하는 기업들 꽤 있죠. 광고 시장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어서 볼 특징주 로블록스가 되겠습니다. 22% 꽤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게임 개발 업체가 되겠는데요. 플랫폼 내 디지털 화폐의 판매액을 의미하는 이 부킹의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목요일장을 전체적으로 움직인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게 바로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이날 공개가 됐는데요. 23만 1,000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전주 대비 2만 2천 건 증가를 했고 또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고용보고서에서도 그렇고 노동시장 과열이 식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덩달아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이날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 재무부가 현지 시간 9일 실시한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이 됐는데요. 이 30년물 국채 발행 수익률이 4.635%로 결정이 됐는데 지난달 입찰 4.671%에 비해 0.036%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강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응찰률은 2.41배로 전달 2.37배에 비해서 높아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국채 입찰이 강하게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오후 1시 입찰 결과가 나온 이후 국채금리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4.45%대까지 떨어졌고요.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의 경우에도 4.8%대로 내려오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커지면서 시장 상승을 뒷받쳐줬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국제유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그리고 중국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34% 오르면서 WTI 배럴당 79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국제 금값도 오름세였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에 금의 매력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8% 강세였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지밀이 웰스 컨설팅 그룹의 CEO는 목요일장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도 함께 들어보시죠. I think we've had a little bit of volatility recently from a nice rally, and I think the markets. I think there's enough buyers out there with cash that are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get in the market, and so I think they're buying into sectors and pushing the market higher that they think is going to do well, even if we get a little bit of a slowdown in the economy, which is I think what we're seeing today. But I think that for the most part, I think the camp or the biggest camp now is higher for longer, but it seems as if most investors feel like the market can sustain higher interest rates. I think it supports what we saw last week in the jobs number being a little bit less than what people were predicting, and so I definitely think we're starting to see a slowing of the economy. But I'm still on the bullish side on the consumer, that consumers still have jobs and are spending money still, and so I do believe that interest rates going down sooner than later will be definitely helpful for our economy. And there's still a lot of people that believe we're going to go into a recession at some point later on this year or next. I'm not in that camp, but I do believe that what we're seeing with the jobs numbers and the unemployment numbers that we've seen recently is more evidence that we are seeing a bit of a slowing in the economy, and that's what I think is going to continue to happen. Although again, like I said, I think companies are navigating this market very well, and the consumer is still pretty strong. 네, 글로벌 이슈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간만에 모두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용 시장이 쉬고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어떤 지표들 그리고 어떤 이슈들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23만 1,000건을 기록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이 우리는 고용에 집중하겠다, 고용이 냉각되는 현상이 포착이 되면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지금 시장은 온통 이 고용 쪽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했던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는 2만 2천 건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작년 9월 이후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만 건대 초반 언저리에서 계속 유지가 돼 왔었는데 또 여기에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월 21일에서 27일 주간 178만 5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17,000건 늘어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증가는 그동안 과열 양상을 지적해온 미국의 노동시장이 씻고 있고 또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용시장이 씻고 임금 상승세가 둔화된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국채 금리 또한 간밤의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2년물과 10년물 모두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번 주엔 굵직한 지표들이 없었지만 다음 주에는 CPI 그리고 PPI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다음 주도 바쁘게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에 집중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영국 또한 간밤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기준금리를 연 5.25%로 동결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름이 되면은 바로 금리 인하에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 같은 경우,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여름 금리 인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게 외신들의 평가였는데요. 이 금리 인하에 투표했던 위원이 직전 회의보다 1명 늘어난 부분도 긍정적이었고 또 베일리 총재가 물가 하락세를 낙관하는 발언을 했던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일리 총재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고무적인 소식이 있었고 또 물가 상승률이 향후 2달 내로 우리의 목표치인 2% 부근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2022년 10월 11%까지 치솟았던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3.2%까지 떨어지면서 현재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다음 기준금리 결정일이 6월 20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 먼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여름에 충분히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현재 유럽 안에서의 지수 인덱스도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특히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목요일 장중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자, 그리고 개별주 이슈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인 앵커와도 확인해봤지만 암이 좋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를 놓고 배런스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아무래도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반도체 설계회사인 암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였지만 이 향후 1년간의 실적 가이던스가 애널리스트들 전망치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에 아주 조금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도 행렬을 이어가는 부분을 놓고 굉장히 실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반도체 기업을 놓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되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런스지는 현재 반도체주들이 이어가고 있는 실적 발표를 넣고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는 5월 22일에 현재 실적 발표가 예상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반도체 시장이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AI 부품 공급 업체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 때문일 것이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가격 하락이 지금 4흘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요. 간밤에도 1.8%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미국 주식 분위기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좋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연일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주춤할 수 있다는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먼저 나왔던 이슈였죠. 알파벳이 몸값 47조 원이 되는 허브스팟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지난달에 해당 소식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협상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간밤에 나온 소식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알파벳의 허브스팟 인수는 세일스포츠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 등이 경쟁하고 있는 CRM 시장 진출을 의미하는 만큼 경제 심화 우려감으로 지난달에는 세일스포츠가 해당 소식 이후 장중의 하락으로 마무리를 짓기도 했었는데요. 이 허브스팟은 기업의 마케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로 지난해 약 2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50% 정도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가치로는 3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구글이 이런 허브스팟의 인수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광고 수익 성장세가 둔화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만약 인수가 성사될 경우 구글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마케팅과 광고 관련한 기업의 고객층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난 알파벳이 공개했던 1분기 실적 사실 긍정적이었습니다. 1년 새 매출도 15% 증가하면서 2022년 이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특히 클라우드나 광고 쪽에서의 매출과 실적 상승도 눈에 띄게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관련 회사, 관련 기업을 인수하면서 더욱더 공격적인 실적 개선에 나서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 흐름 실적 발표 이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해당 소식이 최종적으로 타결됐을 때 또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채굴 난이도가 지난주까지는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다가 하루 만에 18개월 최대폭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통상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기 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되지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할 때는 악재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채굴자들이 채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으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만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최대폭으로 하향 조정됐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도 일단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시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들과 현재 디커플링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전통 자산 시장 지수와 비교해봤을 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 또한 약화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암호화폐들이 전통 자산과 탈동조화를 이루는 것은 향후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면서 위험 조정 수익 개선을 모색하는 매크로 트레이더들을 암호화폐로 끌어들일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좋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마켓 이슈 시간입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전화로 연결을 해서 뉴욕 증시 목요일장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오랜만에 모처럼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뉴욕 증시가 모처럼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일째 상승 랠리를 펼친 가운데 S&P 500, 나스닥 지수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P 500은 오랜만에 5,200선을 회복했죠.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일단 오늘 투자자들을 고조시킬 만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뜨거웠던 고용지표가 일부 냉각될 신호가 나타났던 것이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8월 마지막 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월가 전망치 21만 4천 건보다 크게 웃돌았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서 뜨거웠던 미국의 고용시장이 식고 미국 경제 성장세도 둔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잡힐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것이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장마감 시점 9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67.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61.6%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뜨거운 고용시장이 급격히 둔화될 경우 즉각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죠.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나치게 긴축을 강화하다가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될 경우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오늘 그 뜨거운 고용이 조금씩 식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이면서 투심이 살아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시장이 진정한 냉각인지 일시적인지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오른 것은 국채금리가 하락한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재무부가 오늘 250억 달러 상당의 30년 만기 채권 경매에 나섰는데 수요가 꽤 괜찮았습니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이하로 다시 내려갔고 국채금리가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계속 위험자산, 즉 주식을 사라는 성신호가 켜졌던 것입니다. 네, 엔비디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엔비디아의 랠리가 굉장했는데 최근 들어서 4흘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하기 전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꽤 높아졌습니다. 그간 AI 관련주들은 AI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지만 생각만큼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자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제 실적을 발표한 ARM입니다. ARM은 반도체 설계회사로 초전력 반도체 설계회사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퀄컴 등 이른바 스마트폰 칩을 만드는 회사가 ARM의 회로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있는데요. 전력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AI 칩에도 적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던 회사입니다.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연간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쳤던 게 문제였습니다. 내년 3월에 끝나는 2025년 회계연도 연간 매출이 38억에서 42억 달러 사이로 예상됐는데 중간값은 39억 5천만 달러입니다. 월가 전망치가 39억 9천만 달러였는데 살짝 못 미쳤던 것이죠. 그럼에도 주가가 오늘 2% 이상 하락했는데요. 이는 워낙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22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주가가 이처럼 4일째 하락한 것은 AI에 대한 기대감에 경계심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가는 엔비디아가 2분기 주당 순이익 5.21달러, 매출 22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성장세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보다 올해 가이던스, 나아가 내년 가이던스도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현지 시간 22일에 발표하는 만큼 서프라이즈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사상 최고치가 나오고 있을까요? 네, 영국 런던 증시의 대표 주가 지수인 FTSE 100 지수가 종가 기준 5거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들어 FTSE 100 지수는 8% 이상 올라 지난해 연중 상승폭 3.8%의 2배가 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영국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고 기준금리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올 여름 금리 인하가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이날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서도
상황이 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배경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전화 연결해서 뉴욕 증시 리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마켓 리더들의 한마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섭의 매드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데믹 속 집안놀이는 힘들어. 피트 로블록스 2024년도 1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자, 계속해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보다는 낫습니다. 훨씬 낫죠. 뭐냐면 우리나라는 역시 뭐 주식 담당자분 주담이랑 열심히 통화를 해가지고 만약에 다음 분기 실적을, 물론 실적을 뭐 주식 담당자가 그냥 노출시켜서 외부에 유출해주진 않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서 질문하는 스킬로 이렇게 돌려서 만약에 좋을 거라고 예상한 거 알아냈다. 그것도 자기의 시간을 할애하는 거잖아요.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내년부터는 뭐 주식시장이 지금 8시부터 뭐 몇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지금. 뭐 방송과도 그거에 맞춰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직장인도 출근 전에도 매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까지는 지금 사실 직장인분들은 할애를 해가지고 주식 담당자랑 전화를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전화를 해서 막 몇 시간을 전화해가지고 알아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딱 투자를 했는데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현자 타임이.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사실 정말 정직해요. 그러니까 정말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누가 보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주가가 화끈하게 반응해주고요. 누가 보더라도 어닝 쇼크가 나오면은 또 반대로 화끈하게 추락을 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죠. 화끈하게 나왔는데 예상치가 너무나 화끈한 나머지 그 화끈함을 못 뛰어넘으면 또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반응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적들을 체크하는 것이고 지표들을 보는 것이고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어디는 별로 표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간으로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거는 빨간색 혹은 별 5개 중요한 지표로 지금 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예를 들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지금도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분분한데 맞죠? 이게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막 엄청 높게 나와서 실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파월이 보기에 야 너네 힘들구나 우리 금리 좀 내릴까? 이래서 피벗을 바라는 사람들의 그 논점에서 봐서 주식가가 급등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될런지 아니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 계속 나쁘게 나와서 이게 경기 침체로 가버려서 경기 침체를 살리려는 금리 인하면 그거는 안 좋아버리는 거죠 시장에. 물론 어쨌든 간에 그 반응은 나중에 봐야겠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중요한 것들이 발표가 될 때 굉장히 급변을 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지표라던가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이런 거를 짚는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죠. 굉장히 유의미하고 그게 공부에 있어서 유의미한 것을 넘어서서 투자에 있어서 유의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내가 직접 이익을 얻는데 바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 대한 안타까운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열심히 우리나라도 뭐 개선하고 나아가야겠죠. 이대로 멈출 수는 없죠. 어쨌든 미국 시장은 잘 반영을 한다. 목요일 날 이제 장전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여기 어닝 위스퍼에 이게 로고가 그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로고가 그려져서 한 줄로 따지면 딱 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에 모든 기업을 넣을 수는 없어요. 여기다가 모든 기업을 넣을 수는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 뭐 크리스피 크림 도넛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거 나오고 나서 던킨이 인기가 없어졌잖아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크리스피 크림 도넛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요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딱 어떻게 하루에 발표하는 게 매일 똑같겠습니까? 개수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 이거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장전이나 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금 더 빨리 발표하거나 장전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늦게 발표하거나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장전, 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장전의 실적 발표를 하면은 장 시작 전에 이미 장전 시장에서 영향을 미쳐버리고요. 그리고 장이 시작하고 나서의 흐름과 장후의 실적 발표를 한 것이 또 다르면은 장후 시간에서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실적 발표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적 발표 스케줄이라든가 실적 발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그렇죠? 로블록스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로블록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로블록스가 요 며칠 사이에 너무나 뉴스를 다 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방송을 보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생각에 제가 돌아가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진 않았는데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은 발육도 남다르고 정신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로블록스가 굉장히 10대들이 많이 하는 요 플랫폼이던데 옛날에 GTA라는 유명한 게임이 있었어요. SNL에서 GTA로 꽁투를 하기도 했었고 거기 막 무슨 다 탈취를 해가지고 시민들을 막 때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5.18 광주민주화 항쟁 거기다가 게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나 군인 역할을 해서 들어가서 시민을 막 몽둥이 찜질을 하는 그런 게 지금 로블록스에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근데 초등학교 6학년생이 제보를 했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생이 이제 표창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했는데 그래서 지금 로블록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뉴스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로블록스 본사에도 지금 얘기를 했고 다 제보를 했는데 결국 언론사 제보로 이게 터지게 된 거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 뭐 이걸 직접 경험을 했는데 이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자체의 특징이 그 게임을 만들어서 아무나 올리고 아무나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제재하기를 힘들다. 하지만 로블록스 본사도 이거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이런 것들이 이미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한테 노출이 이미 돼버렸다.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물론 게임을 만들고 뭐 코딩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옛날에 한 20, 30년 전하고는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맞아. 놀거리는 또 많아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면에서 어떤 창의성과 그리고 또 창의성에만 힘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불거질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로블록스가 굉장히 이슈가 된 이 가운데 희한하게 우연히도 로블록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다 이거죠. 자, 로블록스의 실적 발표. 어제 어디에 주목을 했느냐. 자, 이거는 좋게 나왔거든요. 자, 지금 2024년에도 1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3분기 전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정치가 0.45 주당 순손실. 우리가 주당 순이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주당 순손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주당 이익이 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주당 순손실이 3분기 전에는 0.45가 예상치였는데 0.46으로 나왔고 안 좋게 나온 거죠. 이게 어닝 쇼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0.51이었는데 0.45. 이때는 좀 줄게 나왔습니다. 0.55였는데 0.52. 또 줄게 나왔고요. 이번에도 0.53이었는데 마이너스 0.43을 실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3분기 전 빼고 그 다음부터 1, 2, 3분기 연속 3개 분기는 지금 추정치보다 실제치가 순이익은 안 나왔지만 예상한 순손실보다 좀 적게 나왔죠. 좋네요. 이걸로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죠. 근데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았는데 순손실이 적게 나온 거는 시장의 예상치를 그러니까 상회했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더 좋게 나왔는데 문제는 시장은 어디다 주목을 해버렸느냐. 매출에 주목을 해버렸어요. 매출이 1년 전보다 3.6% 증가한 8억 1,130만 달러. 3.6% 증가를 했죠. 근데 아까 말했죠. 허들이 중요하다고. 애널리스트들은 9억 2,298만 달러를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매출이 적게 나왔다는데 시장이 주목을 해서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어제 실적에서는 매출에 주목을 해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 근데 그동안의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흐름이. 그렇죠? 항상 흐름이 중요해요. 스팟으로 보면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잖아. 축구를 못하는 선수도 어쩌다가 한 골을 넣을 수는 있잖아요. 그 경기만 보면 되게 잘해 보이잖아요. 근데 20경기를 보면 20경기 중에 한 골 겨우 넣은 거다. 이러면 못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이가 중요한 거죠. 이 매출 추이를 보면은 매출은 좋아요. 매출은 지금 2021년도 4분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가장 높아요. 이 예상치로 하거나 실제치로 해도 가장 높습니다. 매출이 커지는 거는 보여요. 근데 지금 뭐가 안 좋느냐? 이익이 안 나요. 아까 10대 위주의 그 플랫폼이라고 했죠. 어닝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어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레비뉴고요. 어닝. 자,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계속 마이너스인데 자, 매출은 어쨌든 아까 우상향하고 있었죠. 이 지금 어닝, 영업 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늘어나잖아요. 어쨌든 막대 그래프가. 그러니까 매출은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인데 순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돈이 될 만한 거를 지금 만들어야 돼요. 누구나 게임을 만들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건 좋은데 거기서 어쨌든 수익 모델을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로블록스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무려 업사이드를 59.67을 주고 있습니다. 에버리지가 49.72 정도 나오고 있고요. 제일 높은 목표가는 6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총 의견은 스트롱 바이는 아니고요. 네, 넘어가시면 모더레이트 바이입니다. 뭐 그냥 보통 중간의 매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2개 바이가 있지만 5개 보유가 있고 2개의 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스트롱 바이 의견은 아니다. 이 정도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아까 10대 위주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10대 위주냐. 자, 우리 MG 하는데 자, 여기 MG도 참 희한해요. MG부터 해볼게요. MG. 우리가 MG라고 부르는 게 희한하게 이제 MG가 끄트머리에 걸린 사람은 X세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X세대가 1965년부터 1980년. 나이로 할게요. 쉽게. 43세부터 58세. 이거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는 80년 바로 다음이에요. 81년생부터 94년생. 나이로 따지면 29세에서 42세. 근데 이거 좀 그쵸? 이제 우리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은 그냥 저 위로 갑시다. 인간적으로. 42세와 43세의 차이가 뭡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젠 알파는 2010년생 이상입니다. 젠 알파가 가장 젊은 세대인데 여기가 나이로 따지면 10세에서 13세. 여기가 아까 초등학교 6학년이 아까 그 제보에서 인터뷰에 나왔다고 했죠. 바로 10세에서 13세가 로블록스를 가장 많이 즐겨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로블록스를 즐기는 사람 연구는 아니고요. 비디오 게임에 노출된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에 노출된 것이 베이비 부머 세대, 우리 59세에서 65세 되시는 베이비 붐 세대 분들은 한 절반 이하 부분에만 뇌 쪽으로 이제 비디오 게임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올라가죠. 점점. 여기 젠 알파부터 젠 G.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은 10세부터 28세까지 그 정도. 사실 29세와 28세 차이는 뭐 없지만 어쨌든 여기 분류로 보면 10세에서 28세 정도가 90% 넘는 이 뇌적인 부분에서 게임에 노출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데 로블록스도 이제 게임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들어서 노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분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다 있는데 이 많아서 다는 못 봐잖아요. 정지하면 하고 나중에 보세요. 여기 게임즈가 중요합니다. 이 민트색이 게임 부분이에요. 어플인데 게임 어플에서 자 로블록스의 순위가 3번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 중에서 게임 섹터로 나눠보면은 이렇게 로블록스가 세 손가락 순위 안에 드는.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게임 섹터에서 로블록스 어플의 다운로드 순위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고 그리고 그 게임을 주로 노출이 되는 나이대는 젠지 세대와 젠 알파 세대 10세에서 28세라는 것이죠. 이렇게 로블록스의 주요 소비층이 그리고 주요 어떤 속해 있는 섹터가 여기서 정확히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와 이거 좀 잔인하죠. 이거 피 그림 같이 그려놓은 거죠. 자, 이거 보면은 바로 저깁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나게 부흥했다가 코로나 엔데믹 때 폭삭 주저앉은. 근데 여기에 자료는 코로나 엔데믹이 되는 초기까지만 그려졌어요. 자, 대충 보죠. 쇼피파이, 로블록스, 뭐 줌, 코인베이스, 도큐사인, 아마존, 로빈후드, 펠로튼, 스냅챗 이런 것들 모더나 다 블록 다 뭡니까 이거? 코로나 팬데믹 질병이 너무나 도는 나 역병이 돌아가지고 전부 다 집안에 외부 활동을 아예 못하고 감옥처럼 갇혀 살면서 하는 활동에 대한 것들만 다 급등을 했다가 엔데믹이 되니까 다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자료는 코로나 엔데믹이 되고 초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코로나 엔데믹이 되고 꽤 흘렸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자,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일단 저기 차트부터 보죠. 이 지금 로블록스 차트입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면은 자, 이 고점, 저점 추세선을 그려놨는데 지금 박스권에서 완전히 갇혀있어, 터널에서. 근데 하락 터널에 갇혀있죠. 위아래로 가면서 터널을 가서 지금 하락 추세선 상단에서 막혀서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은 로블록스는 하락 이 통로 및 하단 채널까지 또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패턴을 보면은. 그렇죠? 밑에 저점과 이 저점의 추세선까지 그어놨으니까 두 개의 추세선이 만나는 이 지점 34달러에서 36달러까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일봉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 월봉으로 봐야겠죠, 이제. 왜냐면 큰 흐름을 봐야 되니까요. 자, 주봉 이렇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월봉으로 가볼까요? 엄청납니다. 자, 이걸 보세요. 이건 거의 절벽 수준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아까 나온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계속 쭉쭉 넘기죠, 이제. 자,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스. 캐시우드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테슬라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이거는 뭐죠? 번지 점프 됩니까, 이거? 자,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어떻게 됐어요? 2022년부터.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바닥에 있는 모습이죠. 자, 여기 계속 특징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이 기업의 대충 뭔지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알겠죠. 펠로튼, 집에서 사이클 하는 겁니다. 사이클 선생님은 직접 못 만나요. 코로나니까. 화면으로 만나죠. 월 구독료를 내고. 자, 이 올라갔던 거 이게 다 번지 점프했습니다.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죠. 자, 또 다 똑같아요. 여기서 뭘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했는데 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애쉬입니다. 이제 하도 마스크를 똑같은 거 쓰다 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집안에서 자수를 뜨기 시작했어요. 여기다가 막 포켓몬 뽀로로를 그리고 막 산리오 뭐 그려요. 막 그래서 판 거예요. 애쉬라는 플랫폼에서 자기가 손수건을 만들어서 판 거예요. 마스크랑.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회복도 못하는 모습. 똑같죠? 자, 쭉쭉 넘어갑시다. 네, 모더나는 아예 티커 자체가 mRNA예요. 그쵸? 티커가 mRNA예요. 아예 mRNA 백신이 처음 나왔잖아요. 교과서에만 있던 것을 이론상에 있던 것을 실제로 적용시켰잖아요. 야, 모더나 백신으로 대박이 났다가 완전 주저앉아가지고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 자,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부터 이제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로블록스가 아까 게임 섹터에 있었죠. 자, 게임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게임에 너무 빠져서 내 미래의 페이커가 되겠다. 엄마 나 페이커 될 때가 공부도 안 할 거야. 계속 틀어박혀서 게임만 해요.
그런 애들은 야외 활동이 지금 뭐 제주도를 가고 해외여행 가고 아무 상관없어요. 제주도를 가고 해외여행을 가고 나는 게임만 해야지.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집안에 계속해서 있다 보면은 게임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조차도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방바닥을 긁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에 특성이 그런 거죠. 코로나 팬데믹 때 유리하고 엔데믹이 되면 원래 게임을 안 했던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 게임 해봤는데 별로 나는 흥미가 없더라. 나 역시 나가서 노는 거야. 이제 마스크도 벗었는데 나가야지. 이렇게 되죠. 게임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EA가 뭡니까? 피파로 유명한 거죠. 피파 게임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자, 얘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상승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 박스권에 있죠. 아까 그 종목들은 하락하고 폭락하고 밑에서 박스권에 있고. 자, 완전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아마존. 거의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넘어가서 아마존의 상승이 그거에 비해서 비교 대상으로 적게 보일 수 있지만 아마존의 상승도 엄청나요. 아마존은 지금 아마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뭐죠? 인터넷 전자상거래? 전자상 너무 오래됐죠. 인터넷 거래? 그러면은 집에 있어야지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마존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드론 배달로 드론 회사가 되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을 내고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갖고 있어서 처음 출발한 스타트업들한테 데이터 센터를 빌려주죠. 요즘에 인공지능 학습시켜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아마존, 애플, 테슬라가 만든 데이터 센터를 돈 주고 빌려 써야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얘도 총화죠. 엔비디아가 너무 총화로 뛰어가서 그렇지. 얘 이만큼 해서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뭡니까? EA 스포츠나 아마존도 팬데믹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갖고 모델을 갖고 있는데 얘네는 엔데믹에 와서도 계속 성장의 그 어떤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던가 이슈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없는 애들은 아까 빨간색 피같이 그려진 차트 그것과 별개로 또 그 뒤에도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죠? 자, 다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이겁니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팬데믹 때 한 방을 크게 맞았는데 아마존이나 EA 스포츠처럼 엔데믹에 유리한 사업 구조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이슈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자에 보여줬던 그 모델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라임을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격투기 게임 보다 보면 로블로우 맞으면 숨도 못 쉬고 이러고 있는 모습 보이죠. 약간 저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서 로블로우 제대로 맞은 로블록스.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AI라는 테마가 아예 사로잡은 생각인데요. 인공지능을 실현시키려면 고성능 반도체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주 이미 많이 올랐고요. 또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전력을 잡아먹는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주, 전력주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함께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AI와 함께 정유주까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를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일단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챗GPT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삶의 많은 부분에 녹아들어 있는 게 바로 이 인공지능인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은 연평균 27%의 높은 성장률을 2030년까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딥러닝, 머신러닝 등 각종 이런 AI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서 성장세는
갈수록 가팔라질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죠. 당연히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 센터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도 이 생성형 AI 성장과 함께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 데이터 센터 개수도 2026년에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22곳의 데이터 센터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바로 전력 함화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전력을 잡아먹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각광받지 않았던 2020년 기준의 자료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미 데이터 센터는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사우스 아프리카보다도 많은 전력량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국가급의 전력량을 잡아먹고 있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죠. 그런데 AI가 각광받은 이후 데이터 센터, 당연히 이보다도 더 많은 전력량을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차트도 함께 같이 보실까요? 초록색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력량인데요. 초록색 자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 네, 나왔습니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많은 전력량이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전력량을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걸 가동해야 되는 기업들, 과연 그 기업들은 이 전력비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굉장히 많은 전력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똑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전력비가 많이 나오면 어디서부터 절약할 수 있을까 탐구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줄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력 소비량의 40%가 서버, 그리고 40%가 냉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서버와 냉각인데, 사실 서버의 전력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냉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전기료를 줄일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이용할 때 굉장히 열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열을 식히기 위해서 팬이 있는데 바로 그 냉각이 이겁니다. 냉각이란 이 서버 장비를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18에서 28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냉각에는 크게 현재까지 3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냉식과 수냉식이 되겠습니다. 공기로 열을 식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은 데이터 센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냉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수냉식 효율성이 좀 더 높긴 합니다. 열 가운데 뭔가 배관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차가운 물을 흘러보내면서 열을 식히는 방법이 바로 이 수냉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식이 되겠습니다. 열이 발생하는 장비를 그냥 액체에다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직접적으로 빼낸다. 이 2가지 방식이 간접적이었다면 액침 냉각식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열을 빼낸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그림으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물에 그냥 장비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열을 뺀다는 건데요. 공냉과 수냉 대비 이 냉각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 효율성이 높은 만큼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이 방식에 주목을 하면서 액침 냉각 시장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차트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액침 냉각 시장은 연평균 24%, 31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냉각유가 함께 필요하겠죠. 액침 냉각유 시장도 2040년까지 연평균 36%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액침 냉각에 사용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 중 하나가 바로 정유사들이 만들어내는 윤활유이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액침 냉각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액침 냉각에 관련해서는 표준화된 기술이 없고 또 상용화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SKM 무브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액침 냉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이미 미국의 액침 냉각 시스템 업체 GRC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해 놓은 바가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 가장 빠르게 SKT 데이터 센터에 이 냉각 플루이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GS 칼텍스도 다수의 기업과 액침 냉각유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기업에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린다면 쉘과 엑소모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두 기업도 현재 액침 냉각유를 출시한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력 소비량도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겁니다. 바로 냉각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냉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윤활유, 이 윤활유를 생산해내는 정유사들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인의 사인이었습니다. 일부 월스트리트 사인즈 마켓 사인즈가 끝이 났습니다. 뉴욕 증시 목요일장 마감 상황부터 많은 이슈들, 로블록스 그리고 정유사들의 이야기까지 한번 다뤄봤는데요. 여러분의 바쁜 아침에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증시 간만에도 긍정적으로 마무리해준 만큼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옵션 만기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고용 지표가 확인이 된 만큼 오늘 우리 증시 다시 반등에 성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저희 2부 계속 이어가서 개장 전략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개장 전략뿐만 아니라 어제장 브리핑과 또 주요 이슈들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이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저희는 곧 이어서 코리아 마켓 시그널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